창세기 2장이 들려주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 바로 옆에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창조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 질문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2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는 명백히 다릅니다. 1장에서는 식물,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순서로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2장에서는 남자를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을 만듭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신을 부르는 이름이나 문체도 다르고요. 이 뚜렷한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적인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번역 과정에서 그 의미가 흐려진 고대 히브리어 단어 몇 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인간을 만든 재료, 아파르입니다. 이걸 보통 흙으로 번역하는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파르는 죽음이나 무덤, 즉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이 아파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땅에 속한 유한한 존재라는 점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선언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 불어넣었다는 네셔마입니다. 생기나 생명의 숨결로 번역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는 동물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루아크라는 다른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유독 네셔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신이 인간에게 직접 숨을 불어넣는 아주 고유하고 친밀한 행위로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특별함을 암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논쟁적인 표현, 에제르 케네고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 때문에 오랫동안 위계적인 관계로 해석되곤 했죠. 하지만 원문을 들여다보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제르는 구약에서 주로 구원자이신 신을 묘사할 때 쓰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케네고도는 마주하여라는 뜻으로 동등함을 전제하고요. 따라서 이 표현의 핵심은 종속이 아니라 대등한 역량을 갖춘 파트너에 있습니다. 이처럼 단어 하나의 해석이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은 수세기 동안 아주 첨예한 신학적, 이념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해석의 갈래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같은 텍스트를 두고도 어떤 틀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수적 관점에서는 두 이야기를 조화롭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봅니다. 반면 주류 학계에서는 기원이 다른 두 문서를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나란히 붙여서 각각의 신학을 모두 보존한 결과물이라고 분석하고요. 한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텍스트 자체가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라고 비평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대립은 단순히 고대 문헌에 대한 학술적 토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나 성역할, 사회적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립적인 해석들을 넘어서 텍스트 자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는 전통적인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텍스트가 묘사하는 공간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지리적 묘사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걸 이렇게 요약했죠. 에덴 동산은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묘사되지만 결코 찾을 수 없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텍스트를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처럼 우리가 아는 실제 지명과 비손, 기온처럼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을 의도적으로 섞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특정 지역의 귀금속까지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사실성을 높이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은 독자에게 에덴이 실제 장소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을 다 모아서 지도 위에 표시하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이 서술 전략의 핵심입니다. 텍스트는 에덴을 현실에서 찾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그 탐색을 좌절시킴으로써 에덴을 물리적 공간이 아닌 상실된 근원이라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2장의 진짜 가치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데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소하지 않고 텍스트 안에 하나의 긴장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 그 진정한 의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텍스트 안에 있는 이런 모순들은 오류가 아니라 독자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텍스트는 하나의 정답을 주기보다 중요한 2가지 지문을 나란히 세워두고 우리를 더 깊은 사유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긴장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은 1장에서처럼 초월적인 설계자일까요? 아니면 2장에서처럼 흙을 직접 빚고 시행착오를 겪는 친밀한 장인일까요? 둘째는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창조 순서가 위계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마주보는 조력자라는 언어가 대등한 파트너십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장은 이 양쪽의 해석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에덴은 지도의 어딘가에 있었던 과거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상실과 관계라는 조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자신의 실존적 구조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일까요? 결국 이 텍스트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독자 각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 근본적인 질문의 의미를 사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